여러분 안녕? 공부해서 넣어주려는 니줄라꼬의 쉬운 역사 특강 근대사 두 번째 시간이야. 지난 편에서 근대란 무엇인가를 민중이 리더를 선출하는 공화정, 과학에 기반한 이성,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나눈 자본주의 이 세 가지로 요약했었지.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언제,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은 근대화의 핵심 존재인 부르주아를 통해 살펴보자. 부르주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그들은 대체 누굴까? 부르주아는 프랑스어로 부르그, 즉 성주위에 살던 사람들이란 뜻이야. 성 안팎에는 왕족, 귀족뿐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어. 그런데 주로 장사를 하며 천시받던 이 하층민들이 시민혁명이라는 세계사를 뒤엎을 주역이 된단 말이지. 그때 그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기나 했을까? 역사를 공부해보면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배우는데 속된 말로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경제사적 관점이야. 무엇보다 먹고사는 생존 시스템이 인간에게 가장 우선한다는 말인데 거창한 말로는 하부구조 결정론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면 하부에 해당하는 경제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뀔 때 상부에 해당하는 정치, 사회, 문화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돌이켜보자. 세상이 노동집약의 농경산업에서 기계식 대량 생산체제로 변화했잖아? 그런데 농경 시절의 의식 문화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보존될 리가 있어? 그러니 농경제 회식 문화인 명절 때 억지로 모이면 서로 불편하고 참 각설하고, 이 경제사적 관점으로 중세 15세기를 보자면 당시는 동서양을 통틀어 중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을 구가하고 있었어. 세계 무역 최상품의 대부분을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던 때였기에 따라서 인도양의 패권을 누가 쥐는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 믿기지 않겠지만 서양은 이때 중국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무역 루트를 뚫어보려고 아양을 떨던 시절이야. 그 유명한 정화의 대원정 한 번쯤 들어봤지? 1405년부터 33년까지 매번 2년씩 총 7차례에 걸쳐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은 수군제독 정화는 약 300척의 배와 27,000의 선원을 이끌고 인도양을 돌며 중국의 위용을 과시하는데 이 중 제일 큰 배는 축구장만 했다고 해. 역시 따거의 스케일은 남다르다. 이 원정은 침략의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국력 과시였어. 니네 우리 배 봤냐?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기어라. 까불면 혼난다 라는 뭔가 마동석형이 동네 조직을 관리하는 듯한, 어쨌든 서양이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중국, 인도, 동남아로부터 고급 사치품들, 향신료, 도자기, 차 등을 수입하기 위해 발악하던 시절인데 당시 향신료는 한 줌이면 황소 반마리, 몇 줌이면 집을 살 정도로 대박 수익 상품이었대. 아니 향신료가 대체 뭐길래 유럽인들이 그렇게 환장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당시 육류 문화가 정착한 뒤로 향신료가 극강의 맛을 자극하고 부패를 막으려면 필수였다고 하는데 단지 식단 변화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오늘날로 치면 명품이나 신상 아이폰과 대등한 느낌 아닐까 싶어. 한번 맛보면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얼마를 제시하든 못 사서 안다라는 욕망의 상품. 이 시기 유럽은 흑사병이 휩쓸고 얼마간 흐른 뒤 인구 급감의 여파로 경제가 시원찮은 상황이었는데 전성기 몽골이 뚫었던 육로 무역 루트 실크로드를 강력한 이슬람 세력 오스만 투르크가 기독교의 상징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사실상 실크로드가 딱 가로막히게 돼.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인 유럽의 상황이 형편없어졌어.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이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순 없잖아?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와, 육로가 막혔네. 어떡하지? 바닷길? 에이, 그건 너무 위험해. 가는 길도 전혀 모르는데 한 번 가면 몇 달씩이나 배에서 지내야 되고, 식수 부족, 식량 부족, 심지어 전염병도 퍼질 텐데 이건 루나코인보다 못한 일이야. 누가 한 끗에 5억을 태워? 하지만 인류 역사에는 당시의 대중에게 늘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선구자 괴짜들이 있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그는 이탈리아 하층 상인으로 어떻게 하면 인도 가는 바닷길 한번 뚫어서 향신료 코인으로 인생 역전해볼까 전전긍긍했는데 항해 투자금이 너무나 절실해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왕에게 부탁해보지만 조롱만 당하고, 그래도 포기를 모르고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1492년 스페인 여왕 이자벨의 도박정신 덕에 겨우 배와 선원을 구해 나침반 하나 믿고 서쪽으로 무작정 직진해. 그나마 지구가 둥글다는 것 정도는 믿
있던 시절이라 가능한 일이었지. 당시 유럽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서쪽으로만 곧장 가면 당연히 인도가 나올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죽을 고생해서 도착한 곳은 지금의 쿠바 인근 지역. 그는 환희에 가득 차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인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말은 사실 아메리칸이야. 인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는 향신료 대신 금광을 찾아내고 그 후로 코인 냄새를 맡은 다른 하층민들도 지원하면서 아메리카를 서서히 정복해 노동 착취와 강간, 학살, 전염병의 전파로 인해 원주민의 3분의 2가 죽었으며 이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려고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무역이 시작된 거야. 아메리카와 유럽의 흑인이 살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라고. 돈 냄새를 맡으니 반드시 벤치마킹하는 나라들이 뒤따르겠지. 그렇게 스페인을 뒤따라 1498년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진짜 인도기를 찾아내고야 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바스코 다 가마. 정말 이름처럼 어디든 다 갈 것 같은 그는 최고의 항해사로 추앙받았고 이로써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유럽과 부르주아의 축제가 시작돼 뒤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까지 그 평화롭던 인도양에 유일한 유럽의 선진 기술인 대포를 쏴대며 동남아시아를 점령해버려. 이때 인도양에 만들어진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은 남미를 서인도로 부르면서 생긴 명칭이야. 평화보다 무력을 선택한 얼굴 하얀 자들이 세계사를 뒤엎는 순간 우습게도 항해술과 대포술, 바로 이것이 백인 문명 우월주의의 시작이 됐어. 니네는 축제지만 당하는 쪽은 지옥맛이다. 이렇게 고생하며 바닷길 무역을 뚫은 부르주아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와. 그런데 말이다, 얼마를 벌었건 당시 신분제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층민이야. 돈 냄새를 맡은 권력자인 영주, 귀족, 성직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더 뜯어내고 싶겠지. 다시 말해 목숨 걸어 돈 벌어왔더니 정치 권력이 없어서 재물을 뺏길 위기라는 거야.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지. 여러분이 부르주아라면 참겠어? 콜럼버스가 항해할 때가 1492년인데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시작된 시민혁명이 1789년이야. 그러니까 한 300년 걸린 거지. 그 사이에 부르주아에게 무슨 각성이 생긴 걸까? 부르주아가 귀족을 넘어 왕권을 뒤엎고 결국 자본주의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할게.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 안녕.